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51편 사로국을 위협하는 두 적수 가야와 말갈. 신라의 제6대 임금이었던 박씨 계열의 지마 이사금이 김씨 계열인 마제라는 사람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된 내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왕위에 오른 지마 이사금이 어떻게 정사를 펼쳐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이 선왕을 이어서 이사금 자리에 올라 시조 대왕의 묘에 제사를 올렸으니 이제 모름지기 새로운 마음으로 나라 일을 살피도록 할 것이다. 짐을 도와서 정사를 꾸려나갈 사람을 새롭게 임명하고자 한다. 창영을 이찬으로 삼아 정사에 참여하게 할 것이며 옥권을 파진찬으로, 신권을 일길찬으로, 그리고 순선을 급찬으로 삼을 것이니라. 지마 왕이 이사금 자리에 올라 가장 먼저 행한 정치행위는 고위 관리를 새롭게 임명하는 인사였습니다. 신라의 관등 체계가 확립된 시기를 대개 23대 버풍왕 때로 보고 있는데 지마 이사금 때 이찬, 파진찬에 이어서 일길찬과 급찬이라는 관등이 새롭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사로국이 서서히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찬, 파진찬, 일길찬 등 무슨 찬으로 끝나는 관등의 이름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경주대 전덕재 교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일반적으로 신라 초기에 아마 마립간 시기 이전에는 이 간 아래의 요 관등, 그러니까 이 일벌, 그 일척, 아척, 피일이 기본적으로 어떤 왕 또는 지배자 밑에서 행정적인 실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줬던 관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마립간 시기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어떤 그 지방의 수장들이라든가 이 귀족 육부의 어떤 그 귀족들을 왕 아래의 일원적인 관등 체계에 이제 편입시키면서 어떤 그 서열화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일벌에다가 이제 간자를 붙여서 일벌간 또는 이척간,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척간, 이 피일간이 나중에 이제 파진찬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초기 신라에는 육부가 있었고 각 부마다 대표들이 독자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임명할 수 있는 관직이 있었는데 그 관직의 이름들이 바로 피일, 아척, 일벌 등이었습니다. 물론 왕도 어느 한 부의 수장이었죠. 그러다가 왕권이 강화되면서 육부의 귀족들을 왕 밑으로 단일 관직 체계로 서열화하면서 일벌간, 아척간 하는 식으로 명칭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간은 찬과 같은 뜻입니다. 지마 이사금이 임명했다는 이찬, 파진찬 하는 관직 이름은 후대에 붙여진 것이고 당시에는 이척, 피일 같은 이름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 다음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마 이사금 2년조에는 신라와 백제의 애교 교류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온 누구인가? 소위는 백제국 대왕마마의 명을 받고 신라국 대왕마마께 바칠 예물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백제국의 국왕이 그대를 사신으로 보내면서 짐에게 예를 표하라 하였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오, 그동안 우리 신라와 백제가 변방에서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는데 이제 백제국 임금이 사신을 보내 이처럼 예를 표해 왔으니 어찌 두 나라가 화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돌아가는 길에 우리 신라도 백제국 임금께 예물을 갖춰 보낼 터이니 객관에 들어 편히 쉬도록 하라.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지마 이사금 2년 3월 백제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두 나라가 수교하였다. 이때가 서기로는 기원후 113년입니다. 같은 연도에 해당하는 백제 본계의 기록을 들춰봤더니 백제 기루왕 37년에 사신을 시켜서 신라에 예물을 보냈다. 역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 본기와 백제 본기 양쪽에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림없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정말로 신라와 백제가 공식적으로 애교 관계를 수립했을까요? 이 4세기 후반 이전의 어느 시기에 아마 이 진안의 대표 세력으로서 사로국이, 그러니까 이 신라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한의 한 소국이었던 백제가 이 그 목지국을 이제 누르고 마한의 대표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아마 이제 이 진안의 대표 세력인 신라와 마한의 대표 세력인 백제가 아마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아마 그들 사이에 아마 이 대립과 또는 필요하면 화친 이런 것들이 자주 맺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런 어떤 4세기 후반 이전의 그 어느 시기에 주로 이제 소백산맥을 경계로 해서 마한의 대표인 백제와 그 진안의 대표인 신라가 이제 대립하고 있을 때 서기 113년이면 신라는 진안 연맹체의 여러 소국들 중 하나인 사로국 단계였고 백제 역시 마한의 일개 소국이었기 때문에 113년이라는 편년을 믿기는 어렵지만 사로국이 진안 연맹체의 맹주국이 되고 백제가 목지국을 누르고 마한의 맹주가 되었다는 어느 시기에 두 나라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절차를 밟아서 화친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어느 시기란 대략 4세기 후반 이전의 어느 때를 가리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기 114년의 삼국사기 신라 본기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지마 이삭음 3년 3월에 우박이 내려서 보리싹이 상하였다. 4월에는 큰 물이 지므로 지마 이삭음은 죄수들을 보살펴서 죽을 죄를 지은 자를 제외하고는 이들을 모두 놓아주었다. 보리는 사로국의 백성들이 주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임금 역시 보리 농사의 풍요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우박이 내려서 피해가 발생하고 더군다나 홍수까지 겹치자 옥에 갇힌 죄수들을 대거 사면합니다. 글쎄요, 지마 이삭음이 그처럼 덕을 베풀어서 좋지 못한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풍년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후속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 닥치자 죄수들을 풀어주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당대 사람들이 임금에게 어떤 역할을 바라고 기대했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대왕마마, 가야의 군사들이 남쪽 변방을 침공하여 민가를 약탈하고 돌아갔다 하옵니다. 가야 군사가 또다시 우리의 남쪽 변방을 쳐서 약탈을 일삼고 돌아갔단 말이지.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소장에게 명하시면 군사를 이끌고 나가 복수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짐에게 생각이 있으니 군사를 정비하고 기다리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이때가 지마 이삭음 4년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5달 뒤인 7월, 사로국의 군사들은 들으라. 그동안 가야의 군사들이 우리의 남쪽 변방을 자주 침범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을 일삼았으나 우리는 번번이 제대로 응징을 하지 못하였다. 이제 짐이 앞장서서 황산하러 갈 것이니라.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드디어 지마 이삭음은 가야 정벌을 위해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황산하, 즉 지금의 낙동강 하류로 내려갑니다. 초기 신라인 사로국 단계 때부터 신라와 가야가 전투를 벌였다 하면 낙동강 하구 지역인 황산하 혹은 황산진이 전쟁의 주 무대로 등장합니다. 그 지역이 신라와 가야 모두에게 중요한 거점이라는 얘기죠. 경북대 주보돈 교수와 경주대 전덕재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로 강을 건너게 되면 김해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여기에 이 낙동강 북쪽에서 중상류에서 내려오는 하류로 내려가는 바다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을 이제 놓고, 한쪽의 길목이죠. 바다 강 건너는 김해 세력이지만은 저쪽 그 낙동강 동안 지역은 신라가
관심을 가져서 요 지역을 둘러싸고 요 오늘날의 그 양산 방면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을 둘러싸고 쟁패전이 벌어지는데 신라로서도 이쪽을 장악하기 위해서 놓칠 수 없는 그 대상입니다. 요 지역은. 탈해왕대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금강국과 신라가 이 황산진과 또는 이 황산강을 둘러싸고 서로 어떤 그 대결을 벌이는 그런 어떤 그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산강은 기본적으로 이 그 남해 바다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낙동강 수로를 통해서 이 남해 바다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 길목에 해당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낙동강 중상류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그 이 통제를 위해서는 이 낙동강 하구에 있는 그 길목에 해당하는 이 황산진을 또는 황산강을 장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처럼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직접 전쟁터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신라의 왕이 군사들을 진두지휘해서 정벌에 나섰겠죠. 자,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마 이사금이 친히 가야를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거느리고 황산하를 건너는데 자, 강을 다 건넜으니 군사들은 신속하게 하선하여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때 가야에서는 숲속에 군사를 숨기고 기다리고 있었다. 왕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나갔다. 대왕마마, 우리가 가야를 응징하기 위해 군사를 움직였다는 소문을 저들도 들어서 알고 있을 터인데 너무 조용한 것이 수상하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 막강한 우리 사로국의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필시 겁을 집어먹고 움츠리고 있을 것이다. 자, 주저 말고 전진하라.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폭병입니다. 대왕마마, 이쪽으로 피하시옵소서. 대왕마마, 이쪽에도 폭병이 길을 막아버렸사옵니다. 사방에서 복병이 일어나니 왕은 몇 겹으로 포위돼 버렸다. 겁먹을 거 없다. 우리 사로국의 군사는 강성하다. 북쪽 포위망을 뚫을 것이니 군사들은 돌격하라. 왕이 군사들을 격려하여 가야군과 싸웠다. 드디어 포위망을 뚫고 군사를 돌이켜 물러나왔다. 지마 이사금은 김해의 금관과야를 응징하기 위하여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기세 좋게 나갔다가 하마터면 왕 자신이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임금이 직접 나선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으니 백성들이나 군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었겠죠. 이듬해 8월 이번엔 기필코 지난날의 원수를 갚고야 말 것이니라. 출격 명령을 받은 장수들은 각각 휘하 병졸들을 거느리고 가야로 진격하라. 짐은 정예 장병들을 인솔하고 뒤를 따를 것이다. 선발부대는 출동하라! 왕은 장병들을 파견하여 가야로 쳐들어가게 하고 이어서 지마 이사금 자신은 정병 40명을 거느리고 따라가니 가야에서는 군사를 정비하여 성을 굳게 수비하였다. 여기서 장수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선발대로 진격하고 지마 이사금 자신이 정예 장병 10,000명을 거느리고 뒤따라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진안의 소국이었던 사로국이 이처럼 많은 수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많은 수의 군사가 출동하였다는 표현이 과장되어서 정병 1만 명으로 기록됐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혹은 이 전쟁 자체가 이때 일어난 게 아니고 한참 뒤에 일어난 것이라면 신라가 그런 대군을 거느릴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지마 이사금의 두 번째 가야 정벌은 왕 자신의 자존심이 걸린 전쟁이었는데
저들은 성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비가 언제 그칠 것인지 기약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대왕마마, 이대로 물러갈 수는 없사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비가 그칠 것이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군량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장졸들이 모두 지쳐 있사옵니다. 일단 군사를 물렸다가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짐의 생각도 그러하다. 철군하라. 사로국의 군사들은 모두 철군하라! 오랫동안 비가 내렸으므로 왕은 군사를 돌렸다.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탈해 이사금 시기부터 사로국이 가야와 크고 작은 전쟁을 수차례 벌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이겼다는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라 초기에는 김해의 금관가야, 즉 가락국이 군사력 등 모든 면에서 사로국보다 더 강성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앞에서 지마 이사금이 즉위직후에 파진찬, 일길찬, 급찬 등의 관직에 대한 인사가 있었다는 내용을 소개했었죠. 재위 10년째인 서기 121년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월에 익종을 이찬으로, 흔연을 파진찬으로, 임곤을 아찬으로 삼았다. 그리고 지마왕 말기인 재위 18년에도 인사 기록이 보입니다. 가을에 이찬 창영이 죽음으로 파진찬 옥권을 이찬으로 임명하여 정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 이전의 파사 이사금의 경우 재위 5년째 되던 해에 이찬과 파진찬을 새로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아찬을 임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이들 관직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덕재 교수의 견해를 들어볼까요? 이 삼국사기 기록에는 초기에는 거의 즉위, 그러니까 왕이 바뀌면은 관례적으로 뭐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이 관등의 승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아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기록에 남아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기록은 굉장히 단편적인 적은 기록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삼국사의 기록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건 그렇고 이번에는 바다 건너 외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마 이사금 10년 4월에 외인들이 동쪽 변방을 침범하였다. 왜구가 침범하여 약탈을 했다는 내용의 기록은 지마 이사금 이전에도 몇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왔다는 왜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외인들의 침공이 신라, 즉 사로국의 백성들과 조정에게 두려워할 만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단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기록이 지마 이사금 11년조에 나타납니다. (4월) 어느 날에 큰 바람이 동쪽으로부터 불어와서 나무가 부러지고 기왓장이 날렸는데 저녁때에 이르러서야 그쳤다. 그런데 도성에 헛소문이 퍼졌다. 자네 아직 소식 못 들었나? 왜구가 쳐들어온다던데. 아니 뭐라고? 왜구가 여기 도성까지 쳐들어온다는 게야? 그려.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은 외인 군사가 몰려올 것이라구만. 아이 그렇다면 큰일이 아닌가? 왜구가 쳐들어온다고 다들 가지 도르고 챙겨가지고 피란을 가느라고 난린데 여기서 못하고 있어. 아니 그게 헛소문이 아니고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헛소문이면 사람들이 솥단지 싸들고 피란을 가겠어?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그런데 어디로들 피란을 간대? 저기 상곡간으로 올라가더라고. 그래 나도 얼른 가서 식구들 데리고 와야겠네. 가자. 어떤 도성 사람이 거짓말로 외병이 쳐들어온다고 하자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산곡으로 도망하였다. 뭐라고 하였느냐? 도성의 백성들이
왜구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산골짜기로 대피하고 있단 말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정녕 왜구가 동쪽 바닷가에 나타나기라도 했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누군가 거짓으로 헛소문을 퍼뜨렸다 하옵니다. 어허, 이런. 대소신료들은 들으라. 지금 즉시 궁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이 헛소문에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어허, 무엇들을 하느냐? 빨리 움직이도록 하라. 왕은 이찬, 익종 등에게 명하여 백성들을 잘 서류하게 하여 도묘하는 백성들을 제지시켰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앞에서 소개한 삼국사기 기록 중에서 왜구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이 산곡으로 도망을 쳤다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어떤 사람은 고구려의 경우 평지의 성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산성으로 대피했던 것처럼 사로국 사람들도 산성을 지어놓고 유사시에 대피를 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산성을 구축한 것은 한참 뒤의 일이고 소국 단계였던 지마 이사금 시기에는 그저 산골짜기로 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기록을 삼국사기 혁것의 거서간 시기의 내용과 견주어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혁것의 거서간이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고조선의 유민들이 이곳에 와서 산곡간에 흩어져 살면서 6마을을 이루었는데 그 첫째가 알천 양산촌이고 그 두 번째가 돌산 고호촌이며 세 번째는 취산 진지촌이고 신라 건국 이전부터 주민들이 산곡간, 즉 산골짜기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데 애적이 쳐들어올 때 피신하기 용이한 곳을 찾다 보니 산곡간으로 들어가 살지 않았겠느냐. 왜구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모두 산곡으로 도망을 쳤다는 지마 이사금의 기록이 그 증거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덕재 교수는 앞의 산곡과 뒤의 산곡은 그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삼국사기 그 혁것의 왕대에 나오는 기록 산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거는 이 산골짜기라 그래서 아마 경주의 아마 이 여러 분지들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골짜기에 있는 분지에 이 육부가 뭐 육촌이 뭐 이렇게 이 육촌으로 나누어져서 뭐 살았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외병이 쳐들어오니까 이 산곡간으로 도망가서 진짜 이 평지에 있으면은 외병이 쳐들어오면은 위험하니까 진짜 이 산 꼭대기로 도망가서 숨은 것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뉘앙스는 산곡이라고 하는 표현을 똑같이 썼지만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혁거세가 나라를 세우기 전에 북쪽에서 고조선 유민들이 경주 지역에 내려와서 육촌을 형성하면서 산곡간에 살았다고 한 것은 경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지형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라는 지리적 특성을 그렇게 설명한 것이고 왜구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이 산곡으로 도망쳤다는 지마 이사금 11년의 산곡하고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당시 사로국 사람들이 외인들의 침공과 약탈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전덕재 교수는 6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신라가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이 바로 왜군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외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듯 자주 신라를 침략했을까요? 왜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유는 진짜 선진 문물을 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금. 일본 서기에 보면은 신라를 금은의 나라라고 많이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라도 금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필요할 때는 일본에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다른 선물의 형태를 통해서 줄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 외의 어떤 그 이 지배 세력들 특히 이 외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반도에서 이 금을 가져다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그것을 이제 어떤 그 이 여러 지역의 수장들에게 나누어지면서 어떤 그 이 일본 열도를 좀 나름대로 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어떤 그 체제를 갖추려고 했었는데 외인들에게 신라는 금은 보석이 풍성한 나라로 인식돼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 서기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일본 열도의 왜국은 백제를 통해서 대부분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앞에서 전덕재 교수는
외인들이 신라를 침공한 이유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백제와 외는 4세기 중엽인 근초고왕 시기에 공식적으로 수교를 하는데 이때부터는 선진 문물을 백제가 외에 전해주지만 삼국시대 초기의 경우 외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대상은 신라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닷길로 쳐들어와서 신라를 약탈한 세력이 모두가 일본 열도에서 건너온 외인들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부돈 교수의 얘기입니다. 인근의 세력들일 가능성도 있다. 그게 이제 외로 기록이 됐지만은 또 재공격을 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외로 위장해서 주변 동남해안 지역 이 일대에 활용하던 또는 이제 아주 그 남해안 지역에 쭉 흩어져 있는 그런 세력들이 경제력으로 상당한 지역을 이제 그 노략질한 걸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여하튼 뭐 그 부분도 전혀 배제는 할 수가 없어요. 조선 시기에도 그 다른 동네에 필요하면 노략질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지역 간에도 있었으니까. 동해안이나 남해안 지역을 본거지로 둔 다른 세력이 사로국의 변방을 약탈하고서 보복이 들어와 외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사로국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침략자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왜구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사로국에게 외국의 잦은 출몰과 침탈은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마 이사금 11년 7월 황제가 있어 곡식에 피해가 많았으며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심해지자 도둑들이 많았다. 태풍이 불어서 피해를 주더니 왜구가 쳐들어온다는 헛소문이 퍼져서 백성들이 산골짜기로 도망치는 사태가 일어나고 황제, 즉 메뚜기 떼가 극성을 부려서 농사를 망친 데다 흉년이 들자 도둑이 극성을 부렸으니 그야말로 민심이 흉흉해졌겠죠. 현대 정치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정치적 난관에 봉착했을 경우 애교에서 그 돌파구로 찾기도 하는데 지마 이사금 역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마 이사금 12년 3월에 외국과 강화를 맺었다. 약탈을 일삼아서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바다 건너 외와 공식적으로 애교 절차를 밟아 앞으로 잘 지내기로 강화를 약속했다면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겠죠. 그런데 양국이 강화를 맺었다는 짤막한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신라와 외가 지마 이사금 12년인 서기 123년에 강화 지역을 맺었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초기 신라와 외의 관계를 다루게 될 아달라 이사금 순서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마 이사금 14년 정월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외적이 변방에 침입해서 아니, 왜구가 강화 조약을 맺은 지 2년도 안 지났거늘 또다시 왜구가 변방을 침탈했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었고 북쪽 변방에 말갈이 침입했다옵니다. 뭐라? 말갈군이 우리 북방 영토를? 어허, 이거 큰일이 아니냐? 말갈이 많은 군사를 일으켜 북쪽 변방으로 침입하여 관리와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을 자행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처음으로 말갈이 등장합니다. 말갈에 대해서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탐색할 때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고구려와 충돌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했던 말갈은 만주에 있는 세력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먼 만주 땅에서 한반도의 동남쪽 한 구석에 자리한 경주의 사로국까지 쳐들어왔을까요? 우선 백제본기에 나오는 말갈 관련 기록을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온조왕 3년 가을 9월에 말갈이 북쪽 변방을 침범하므로 왕은 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급히 쳐서 크게 패배시키니 살아 돌아가는 적의 군사는 열에 한두 명이었다. 온조가 한성 땅, 즉 지금의 서울 지역에 터를 잡고 나라를 세웠을 때 말갈군이 쳐들어와 이를 무찌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조왕 8년 봄 2월 말갈의 도적물이 3,000명이 침입하여 위례성을 포위하므로 왕은 성문을 닫고 나가지 않으니 열흘이 지나자 적은 양식이 떨어져 돌아갔다.
왕은 날랜 군사를 뽑아 거느리고 대부현까지 추격하여 500명을 죽였다. 대표적인 기록 두 대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백제의 경우 온조왕 시기에만 7차례의 말갈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제2대 다루왕 시기에 4차례, 기루왕 시기에도 2차례나 말갈의 공격을 받아 막아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백제의 북쪽 변방을 침범했다는 말갈은 신라의 북쪽 변방으로 쳐들어와서 약탈을 자행했다는 말갈과는 비슷한 세력이 아닐까요? 주보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똑같은 그 세력이라고 할지는 단정은 할 수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백제 쪽에서도 인식을 이건 그 예계통을 말갈이라고 이렇게 말갈이라는 표현은 그건 뒤에 갖다 붙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계통을 그렇게 지칭을 했고 또 신라 쪽에서는 이 북쪽에서 아주 변방에 어떤 그 쉽게 정치 세력화해서 들어오지 않고 반자리 아마 그 사회경제적 기반이 달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세력이 그 존재했던 것 같아요. 백제 본계에 나타난 말갈하고 신라 본계에 나타난 게 동일한 세력이다는 단정은 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백제나 신라의 변방을 침범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말갈은 고구려가 상대하던 만주벌판의 그 말갈이 아니라 함경도와 강원도, 경기도 일원에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예족이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백제에 침범한 말갈은 경기도의 동북부 어디쯤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던 세력으로 보이고 사로국의 북방을 침공하여 약탈을 자행했다는 말갈은 강원도 일대를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던 세력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쪽이 각각 다른 세력이었지만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뭉뚱그려서 그냥 말갈이라고 적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갈의 신라 공격은 그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말갈의 공격을 받은 지마 이사금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대왕마마, 말갈군이 또다시 북쪽 변방을 습격하여 대령책을 부수고 이하로 쳐내려오고 있다 하옵니다. 여기서 대령책은 대관령으로 그리고 이하는 강릉 일대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갈의 공격을 받은 사로국의 지마 이사금은 가야가 공격했을 때와는 아주 다른 처방을 내립니다. 아니 되겠다. 짐이 백제 국왕에게 줄 편지를 써줄 터이니 가지고 가서 백제 왕에게 구원을 청하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왕은 백제에 글을 보내어 구원을 청하니 백제에서는 5명의 장군을 파견하여 돕게 되었는데 말갈은 이 말을 듣고 군사를 돌이켜 퇴주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백제 본계에도 신라가 말갈의 침략을 받아 군사를 요청하므로 기루왕은 5장군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마 이사금은 말갈이 공격해오자 왜 백제의 구원을 요청했을까요? 대왕마마, 말갈군이 이미 대령책을 넘어 남쪽으로 진군하고 있다 하니 사정이 급박하옵니다. 어서 군사를 내어서 그들을 무찌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로국의 군사로 그들을 능히 막아낼 수 있겠느냐? 대왕마마, 말갈군은 왜군이나 가야 군대와는 전혀 딴판이옵니다. 아니, 딴판이라니.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냐? 말갈군은 산속에서 살기 때문에 민첩하기가 다람쥐 같고 사납기가 범 같다 하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도성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대왕마마, 백제의 구원을 요청하시옵소서. 말갈을 막아달라고 백제에 구원 요청을 한다. 그게 좋을 듯 하옵니다. 백제군은 말갈군의 침략을 숱하게 막아낸 경험이 있으니 말갈도 백제군이라면 두려워할 것이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이미 백제와는 화친을 맺은 사이이니 도와달라는 간절한 내용을 글로 써서 보내면 백제왕이 거절은 못할 것이다. 이어봐라. 백제에 갈 사절단을 꾸려서 그 대표를 들라 하라.
이러한 논의 끝에 지마 이사금이 백제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전덕재 교수의 얘기입니다. 동예가 이 백제라든가 이 신라를 침략한 것을 그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일괄적으로 말갈로 다 이렇게 고쳐서 아마 이런 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말갈이 백제와 신라를 침략한 것으로 기사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여기서 이런 백제가 이 말갈의 전투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도움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거는 사실은 제가 좀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여러 자료를 가지고 연대를 추정해서 배치하다가 신라와 백제가 수교를 했다는 기록 뒤에다 백제가 신라에 군사 지원을 했다는 내용을 짜맞춤으로써 삼국사기 기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신라의 제6대 임금이었던 지마 이사금은 제위 23년 되던 해인 서기 13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지마 이사금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그를 이어서 제7대 임금이 될 것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성 이사금이 즉위하였다. 일성 이사금은 유리왕의 장자이고 왕비는 박씨로서 지소래 왕의 딸이다. 일성 이사금의 즉위 기사를 이렇게 작성해놓고 괄호 안에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성 이사금을 혹은 일지갈문왕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일성 이사금이 유리 이사금의 아들인데 그렇지 않다면 일지갈문왕의 아들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리 이사금은 제3대 임금으로서 석탈해와 왕위를 서로 양보하다가 떡을 깨물어서 이 자국이 더 많다 해서 왕위에 올랐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 이사금이 죽고 나서 77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의 아들이라는 일성이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리 이사금이 일성을 아무리 늦게 낳았다 하더라도 일성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100살에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성왕이 즉위한 것 자체는 믿을 수 있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일성왕이 이 유리왕의 장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그러면서 이제 일지갈문왕의 아들이다. 예를 들어서 일성왕의 아버지가 원래 왕이 되지 못했는데 일성왕이 즉위한 이후에 자기 아버지를 이제 일지갈문왕이나 붙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가능성을 생각한다면은 아마 저는 유리왕보다는 이제 일지갈문왕의 아들일 가능성에 더 이렇게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후대에 어떤 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일성 이사금이 유리 이사금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고 일지갈문왕의 아들이라는 또 하나의 설이 있었는데 토론 끝에 지필자인 김부식이 주장한 유리 이사금의 아들이라는 설이 채택되어서 삼국사기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괄호 안에다 그런데 혹은 일지갈문왕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다.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유리 이사금의 아들이 아니라면 일성의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일성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갈문왕의 칭호를 추중한 셈이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일성 이사금의 부인인 박씨는 지소래 왕, 즉 지마 이사금의 딸이니 일성 이사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오히려 왕비 박씨의 출신 배경이 더 화려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일성 이사금 역시 즉위한 직후에 시조사당의 제사를 지낸 다음 즉위 3년째 되던 해에 일부 관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합니다. 웅선을 이찬으로 임명하고 내외 병마권 역시 웅선이 겸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근종에게 일길찬의 벼슬을 내리니 짐과 백성을 위해서 분골 쇄신하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여기선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찬 웅선에게 내외 병마권을 위임했다는 부분입니다.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바로 병마권이며 훗날에는
병부령이라는 직책을 따로 두어서 병마권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아마 초기 신라 시기에는 병마권 역시 임금, 즉 이사금이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권한을 이찬 웅선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이제 왕이 정치를 할 때 어떤 그 왕이 직접 어떤 그 육부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도 있지만은 또 왕의 동생이라든가 아주 그 가까운 인척 또는 측근을 통해서 대리로 어떤 그 이 정치를 운영하는 케이스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나오는 뭐 정사를 맡겼다든지 또는 뭐 병마권을 위임했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그 왕이 직접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아마 왕의 측근이라든가 또는 왕의 동생이나 인척에게 그런 권한을 준 것을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병마권은 이찬이 겸하도록 한다는 어떤 원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찬 웅선이라는 인물이 일성 이사금의 동생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어서 그에게 병마권을 맡겼을 뿐 다음 임금 때에는 다시 왕에게 병마에 대한 권한이 귀속되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지마왕 제위 4년째 되던 해 2월 말갈군이 또다시 북쪽 변경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의 전쟁 양태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표현이 삼국사기에 나타납니다. 말갈이 군사를 일으켜 북쪽 변경에 침입하여 장령의 5척을 불태웠다. 그러니까 말갈군이 침입해서 장령이라는 곳에 설치해 두었던 5척, 즉 5군데의 목책을 불태워서 허물어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삼국시대 초기 시절에는 돌을 재료로 삼아서 견고하고 거대한 석성을 쌓는 기술이 아직 도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흙으로 성을 쌓거나 나무 울타리로 방어시설을 만들었다. 전덕재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물웅덩이를 환호라 그리고 그 안쪽에 나무 울타리를 둘러쳤습니다. 그것을 이제 목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삼국 초기에는 아직까지도 돌로 산 위에다 성을 쌓는 기술은 아직까지 없었고 주로 이제 평지에다 흙으로 성을 쌓거나 또는 이 목책을 나무 울타리를 둘러서 이 방어 시설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초기에 이 장령의 위치는 어딘지 모르지만은 아마 동해안에 아마 그 큰 어떤 그 고개의 하나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어떤 사람은 천령이라고 보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 그 사람들이 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그 학설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요. 천령은 강원도 해안군과 함경남도 안변군의 경계에 있는 높은 고개로서 조선 광해군 때 이항복이 함경도 북청으로 귀양 가면서 읊었다는 천령 높은 봉에 자고 가는 적으로마로 시작되는 시조에 나오는 바로 그 고개입니다. 만일 일성 이사금 때 사로국이 천령에다 목책을 구축해 놓았다면 사로국의 영토가 저 멀리 함경도 근방에 이르기까지 광대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터무니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장령 역시 경주 북쪽 인근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성 이사금 제위 5년째의 기록을 보면 신라의 정치적 특색을 살펴볼 수 있는 관청 이름이 등장합니다. 일성 이사금 5년 2월에 중요한 정사를 의논하는 기관인 정사당을 금성에 설치하였다. 백제사를 탐색할 때 고위 관리들이 모여 앉아서 정사를 논하던 정사함이라는 바위가 있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정사당에 관련된 기록을 통해서 신라의 화백회의 전통을 연상할 수 있는데 신당서 동의열전을 보면 이런 기록이 올라 있습니다. 신라에서는 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하여 결정하는데 이를 화백이라 하며 한 사람의 이의만 있어도 그 일을 중지하였다. 이 화백회의의 이 구성원 가운데 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궐 안에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화백회의를 열던 곳을 이 남당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반면에 옛날에는 궁궐이 있었던 곳이지만은
이 왕이 월성으로 옮겨간 뒤에 이제 이 금성에다 정사당을 설치합니다. 정사당은 통일 이후에 보면은 그거는 뭐 상대등이라든가 또는 이제 상제상이라 그래서 어떤 그 오늘날의 이 국무총리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국무회의, 즉 화백회의를 주재하는 곳이 바로 정사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일성이사금이 이찬 웅선에게 병막관을 맡겼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임금은 참여하지 않고 웅선처럼 임금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회의를 주재하여 육부의 지도자들과 함께 정사를 논하던 관청이 바로 정사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서기 249년 첨해 이사금 3년에 남당이 설치되기 이전까지 독립성이 강한 여러 세력 집단의 수장들이 모여 국사를 의논하는 정청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궁시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던 단계에서 탈피하여 정사당이 설치됨으로써 신라의 정치 조직이 한 단계 발전했고 독립 세력들의 행정적, 관료적인 성격이 강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남당이 설치된 뒤 비로소 국왕과 귀족 세력의 경계가 분명해지고 귀족 세력 내에서도 공식적인 서열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반드시 동일한 정청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통일신라 시대인 헌덕왕 14년에 각간 춘공이 정사당에 앉아 내외 관리들을 전형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정사당은 후기까지 유지됐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기 138년 7월 물러거라! 사우국 대왕마마의 행차입니다! 물러거라! 일성이사금은 북쪽 변방에 대한 수행에 나섭니다. 왕의 순행은 자신의 영토를 확인하고 백성들을 위무하며 지방 벼슬아치들의 충성을 다짐받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해지는데 일성이사금이 하필이면 북쪽 변방을 순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무래도 말갈로 표현된 예족의 잦은 침입으로 불안해진 민심을 다독이려는 목적도 있었겠죠. 대왕마마, 소인은 이 고을의 촌장이옵니다. 대왕마마께서 친히 이곳까지 왕림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로국에 대한 충성심이 변치 않으니 침이 그대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는 바이다.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하다 들었는데 요즘은 어떠한가? 대왕마마의 명을 받들어 창고를 열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제하여 싸우나 말갈의 약탈이 잦아서 걱정을 놓을 새가 없사옵니다. 알았느니라. 침이 말갈 도적들의 변방 침입에 대비하고 있으니 그대는 안심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는 일에 열중하라.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헌데 내일 지낼 제사 준비는 어찌 되었느냐? 소인이 이미 오래전에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장만하여 싸우니 대왕마마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제의를 올리면 될 것이옵니다. 수고가 많았구나. 심히 오늘 저녁 촌장과 이 고을 관리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하사할 것이니라. 자, 가자. 물러거라! 사우국 대왕마마의 행차이니라! 그런데 일성이사금이 북쪽 변방 순행길에 무슨 제사를 지냈다는 것일까요?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성이사금 5년 10월에 왕은 북쪽 변방을 순행하여 친히 태백산의 제사를 지냈다.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태백산은
지금의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그 태백산과 같은 산일까요? 당시 경주의 소국이었던 사로국의 임금이 멀리 강원도 태백지방까지 순행하면서 태백산에 제를 올렸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한 해석일 듯한데 전덕재 교수는 삼국사기의 태백산을 지금의 강원도 태백산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6세기 전반에 신라가 완전히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형성을 하고 주군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을 직접 지배하기 이전에 어떤 그 진한의 대표 세력으로서 이 사로국을 어떤 그 간접적으로 지배하면서 경상도 지역을 어떤 그 하나의 세력권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바로 이 태백산이 아마 가장 북쪽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경계에 해당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태백산에서 실제 왕이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 태백산 이남의 어떤 그 영남 지역은 다 자기의 세력권이다. 뭐 이런 어떤 그 인식을 전제로 해서 아마 제사를 지내지 않았느냐. 사로국이 직접 다스리는 영토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진한 연맹체의 맹주로서의 사로국이 그 지역에 정치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따라서 태백산은 사로국의 영향권이 일부라도 미치는 지역 중에서 가장 북쪽 끝이 아니었겠는가. 전덕재 교수의 조심스러운 분석이 그렇습니다.